에이펙이 끝났어도 전 세계가 한국의 경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한국을 떠날 거라고. 그런데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관람객이 20% 급감한 것입니다. 도쿄 관광청은 긴급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언제나 한국보다 우월하다며 자부심을 숨기지 못하던 도쿄. 그런데 일본인들조차 여행으로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7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통쾌한 반전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시카와 나오토, 도쿄관광청 국제기획과 부장입니다. 47년 인생 중 25년을 관광정책에 바쳤죠. 도쿄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리타 공항에서 본 숫자들이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출근길에 들른 공항 입국장에서 통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관광 활성화를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이상한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행 항공 26편 만석.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APEC 끝난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한국의 작은 도시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출국 대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광판에 SEOUL-G와 EONGJU DIRECT FULL이라는 빨간 글자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게이트마다 경주행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공항 관계자를 불러 물었죠. 최근 경주 노선 이용객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간 22만 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도쿄행은 17% 감소했고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덧붙였죠. CNN에서 특집도 나왔습니다. 도쿄를 제친 경주의 관광혁명이라고요.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유럽 방문객 41% 경주행, 미주 38%, 동남아 52%, 심지어 일본인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행사 끝났는데 왜? 혼잣말이 튀어나왔죠. APEC 특수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패턴이었습니다. 직원이 창밖버스 승강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보십시오. 경주행 리무진 버스가 20분마다 출발합니다. 대기줄이 200m가 넘어요. 하루 72편 운행 중입니다. 우리 도쿄 공항 리무진은 시간당 3편.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츠오 국장님이었어요. 이시카와, 경주 상황 들었나? 당장 가서 허점을 찾아와. 경쟁 전략 보고용이야. 도쿄가 왜 밀리는지 증명해야 해. 명령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이 발끝까지 차올랐습니다. 2680년 역사의 도쿄 세계 관광. 1위를 자랑하던 우리가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 밀린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APEC 잔열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힘주어 타이핑했어요. 경주일시 효과. 곧 식을 거품. 이 가설을 증명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쿄보다 낙후됐을 것. 인프라 부족. 언어 장벽. 서비스 미흡. 우리 관광청 예산 정당화 논리로 삼을 항목들이었어요. 경주의 약점을 찾아내 보고서로 만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구로 향하면서 본 광경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게이트 15번부터 22번까지 전부 경주라는 팻말을 든 안내인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아랍어와 스페인어까지. 관광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죠. 어째서 아직도 저기 줄이 있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나리타의 활주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래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정체된 듯한 불빛들. 25년간 믿어왔던 도쿄의 우월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APEC 끝난 지 한 주인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경주로 가는 거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제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제 관광 철학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 수준의 교통체계를 확인하려던 제 계획은 탑승하자마자 무너졌죠. 객차의 8할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유럽계, 미국인, 동남아 단체까지. 카메라를 꺼내 즉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앞좌석에서 스페인어가 들렸습니다. 교토보다 경주가 편했대요. 젊은 여성이 동반자에게 말하고 있었죠. SNS에서 봤는데 번거로운 예약 없이도 모든 게 가능하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년고도 교토보다 경주가 낫다고요? 옆 칸에선 일본 젊은 커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쿄는 너무 비싸. 호텔비만 하룻밤에 3만 엔이야. 경주는 반값에 더 조용하대. 게다가 역사도 더 오래됐잖아. 제 자존심이 또 한 번 상했죠. 독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천년이라는데 BC 57년부터래. 로마보다 오래됐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죠. 우리가 자랑하던 도쿄의 역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APC 후 경주 관광 키워드로 뉴스를 찾았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APC 후 일주일, 경주 방문자 58만 명 돌파 도쿄 같은 기간 17% 감소. 손이 떨렸습니다. 일시효과라는 제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트렌드인지 분석해야 했죠. 재방문율, 체류기간, 소비금액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붐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KTX로 환승하려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주역 표지판 앞에 외국인들이 대거 몰려 있었죠. 대충 세어봐도 한 편당 400명은 넘었습니다. 모두들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이동 문화관광 경험형 관광. 새로운 트렌드에 이름을 붙여봤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도쿄가 정말로 뒤처졌다는 사실을요. KTX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주변의 외국인들은 모두 경주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각종 언어로 된 안내서들이었어요. 도쿄가 뒤처진다는 말 설마 진짜였나?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관광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면 분명 허점이 있을 거라고, 경주의 한계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붐이 아니야. 관광객의 방향이 바뀌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이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주가 준비한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신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40대가 넘는 관광버스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역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환승 터미널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도쿄역의 혼잡함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어요.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과 협력사 스태프들이 한영중 표지판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이라고 적힌 팻말 아래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분류되어 줄을 섰죠.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수년간 다듬어진 시스템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각 노선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국사행, 첨성대행, 대릉원행이 각각 분리 운영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대기 시간을 확인해보니 평균 6분. 도쿄 시내버스의 평균 대기시간 18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좌석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승객이 탑승하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고 다음 버스의 배차 간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버스 표지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시간 혼잡도 표시라는 LED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관광객들이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 기술인가? 혼잣말이 나왔죠. 도쿄 메트로도 최근에야 도입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현장 안내원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안내방송을 하더니 곧바로 스페인어로 전환했어요. 중국어, 일본어가 이어졌죠.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버스에는 와이파이와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다음 불국사행은 3분 후 출발합니다. 아이를 동반한 프랑스 가족이 유모차를 끌고 왔습니다. 직원이 즉시 다가가 저상버스 탑승구로 안내했어요.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우선 탑승 시스템이었죠. 엄마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네요 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의 버스 터미널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대기 공간, 불명확한 노선 안내, 영어조차 서툰 직원들. 우리의 공항 연계는 아직도 수동적이고 불친절했죠. 경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완벽한 착지 시스템. 스트레스 제로. 민관 협력 모델. 아직도 이게 거품일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눈앞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전광판에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경주행 버스 출발 환승률 97%. 거의 모든 도착 승객이 시내로 이동한다는 의미였죠. 도쿄의 환승률은 6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택시를 잡거나 헤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탄 불국사행 버스가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GPS 음성 안내가 5개 국어로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고 있었죠. 즉흥이 아니라 예측된 운영이다. 도쿄엔 이런 민첩함이 없지.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격식에 얽매여 변화를 두려워했고 경주는 실용과 효율을 선택해 빠르게 진화했어요. 버스가 불국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불국사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인 발권기가 12대나 줄지어 있었어요.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였지만 이건 단순한 기계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각 발권기마다 대기 인원이 2-3명에 불과했죠. 도쿄 센소지의 긴 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발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관광객이 화면을 터치하고 결제를 완료하기까지 정확히 20초. QR코드가 즉시 발급되었어요. 6개 언어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전환되며 국적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현금까지 모든 방식이 가능했죠. 옆에 있던 일본인 노부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말로도 나오네요. 도쿄보다 편해요. 남편이 덧붙였죠. 가이드 음성까지 일본어라니. 우릴 앞질렀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관광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우리가 추월당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경내로 들어서자 또 다른 혁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촬영 포인트 표시선, QR코드를 스캔하면 AR로 복원된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설명판.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신기해하며 돌아다녔어요. 1500년 전 모습이 보여요. 독일인 청년이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도쿄 우에노 박물관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종이 팸플릿, 일본어 위주의 안내판, 사진 촬영 금지 구역. 우리는 보존에만 집착하느라 공유를 잊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디지털화 속도 10배 차이. 경험의 질 격차 심각. 갑자기 한 발권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초도 안 되어 직원이 나타났고 태블릿으로 원격 리셋을 진행했습니다. 다운타임 0분. 완벽한 대응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7개월 전부터요. APC 준비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7개월. 우리 도쿄가 스카이트리 전망대 디지털화에 8년을 쓴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속도였죠.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7개월 vs 우리 8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규제의 차이? 의사결정 구조?
아니면 절박함의 차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출구 쪽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족도 설문 QR코드를 스캔하는 중이었죠.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결과가 대형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평점 4.85. 0. 주요 코멘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이런 효율은 못 봤다. 디지털과 역사의 완벽한 조화. 도쿄보다 앞선다. 마지막 문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경주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관광객의 전체 여정을 재설계하고 모든 접점에서 마찰을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단 7개월 만에요. 석굴암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의 휴게소에서 젊은이들이 AR 체험을 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음성 가이드를 들으며 천천히 산책했어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죠. 7개월 만에 디지털화라니. 도쿄가 10년 걸린 일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경주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빠른 실행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도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말이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전기버스였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죠. 차내 모니터에는 탄소중립 관광도시 경주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의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숙소를 찾아 시내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호텔이란 호텔은 모두 만실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한옥스테이, 심지어 모텔까지. 죄송합니다. 3주 후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관광객 폭증의 현실을 제 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포항 크루즈 호텔은 어떠세요? 경주시와 공동 운영하는 숙박시설입니다. 크루즈가 호텔이라니 처음 듣는 개념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따라 나섰습니다. 셔틀버스로 30분, 포항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항구에 떠있는 두 척의 거대한 유람선. 총 1200실 규모라고 했습니다. 선체에는 경주-포항 관광특별협력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지자체 간 협력이 이런 형태로 구현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신분 확인부터 객실 카드 발급까지 단 5분. 크루즈 터미널이 공항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카와님. 오션뷰 객실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직원의 유창한 일본어에 또 한 번 놀랐죠. 크루즈 내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카페, 환전소, 편의점은 기본이고 비즈니스 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24시간 셔틀 예약 시스템이었죠. 태블릿으로 시간을 선택하면 경주 주요 관광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갑판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항-경주 간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하루 34회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두 도시가 마치 하나의 광역 관광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옆에서 스페인 관광객이 감탄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떠있는 도시네요. 바르셀로나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도쿄를 떠올렸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부족을 걱정하며 요금만 치솟았죠. 각 호텔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결국 관광객들이 등을 돌렸어요. 반면 경주와 포항은 손을 잡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 분할 경쟁, 경주 연결 협력. 짧은 문장이었지만 두 도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웠고 그들은 공동의 성장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크루즈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포항 과메기, 경주 황남빵 등 두 도시의 특산품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요리사가 설명했죠. 지역 농어민들과 직거래합니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포항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루즈의 불빛과 어우러진 항구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쟁이 아닌 협력이 만들어낸 시너지였어요. 취침 전 갑판을 거닐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1200개의 객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만들어진 기적이었죠. 도쿄는 경쟁했고 경주는 도시들이 손을 잡았다. 쓸쓸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기득권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갔어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변화의 물결처럼 느껴졌죠.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말입니다. 새벽 7시 첨성대 근처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안내원들이 28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각자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적혀 있었죠. 새벽부터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명찰을 보니 박지연, 통역 겸 현장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분들이 모두 자원봉사자입니까? 제 질문에 박지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주시 정식 채용 문화관광 해설사들입니다. 모두 6개월간 외국어, 역사, 응급대응 교육을 받았어요. 주 5일 근무에 정당한 급여를 받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의 관광 가이드 대부분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이었으니까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노년층이 제2의 커리어로 관광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성 관광객이 길을 물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안내원이 프랑스어로 답했어요.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죠. 첨성대의 역사 별자리 관측법, 최적의 사진 촬영 시간까지 설명했습니다. 관광객이 감동한 듯 안내원의 손을 잡았어요. 메르시, 마담. 당신 덕분에 경주가 더 특별해졌어요. 안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긴 일터가 아니라 사명지. 일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박지연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이지만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요. 사조 3교대로 피로 누적이 없죠. 무엇보다 이분들이 행복해하세요. 손주 같은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활력을 얻거든요. 도쿄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춰 운영되는 임시직 가이드들. 교육은 하루 이틀이 전부고 외국어라곤 암기한 몇 문장뿐. 관광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개선은 요원했죠. 비용 절감만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인 노부부가 안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안내원이 태블릿을 꺼내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AR 기술로 복원된 신라인의 하루였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안내원들이 교대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인계인수도 체계적이었죠. 3번 구역의 중국 단체 30명, 통역 필요. 5번 구역 미국인 가족, 유모차 동행. 무전기로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와 함께 대릉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전 은퇴 전엔 중학교 교사였어요. 은퇴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죠. 월급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보람이 커요. 세계인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는 일이니까요. 한 관광객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엔 인간미가 있어요. 안내하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광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도 좋지만 관광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환대와 진정성 있는 소통. 그게 경주만의 경쟁력이죠. 진짜 시스템은 사람이었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5년간 관광 정책을 다루면서 인프라와 기술에만 집중했던 제가 놓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였어요. 경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노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며 도시 전체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첨성대를 지났습니다. 안내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석양빛에 물든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주의 진정한 보물은 문화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죠. 저녁 7시,
대릉원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관광객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야간 개장 1800만 2200, 친환경 LED 조명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재 야간 개방이라니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입구를 지나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분들이 은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조명은 과하지 않았어요. 문화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내판을 읽어보니 열과 자외선이 거의 0에 가까운 특수 LED라고 했죠. 기술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조명 시스템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빛의 파장과 세기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유물에 전혀 해가 없어요. 독일 박물관 조명 전문 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했죠. 관광객들이 조용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뛰는 사람은 없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낸 경건한 분위기 덕분이었죠. 아이들조차 고분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QR코드가 있길래 스캔해봤어요. 즉시 음성 해설이 재생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천마총은 서기 5세기. 일본어로 된 전문적인 설명이었죠. 마치 개인 가이드를 동반한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도쿄의 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에노 공원 6시 폐장, 메이지 신궁 일몰 후 출입 금지, 도쿄타워 전망대 10시 마감. 우리는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았죠. 관광객들의 아쉬운 발길을 돌려세우며 규정이라고만 했습니다. 현장 스태프가 태블릿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도를 모니터링해요. 구역별로 관광객 수에 따라 자동 조절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밝기를 높이고 적으면 낮춰서 에너지를 절약하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공유도 중요합니다. 문화재가 금고 속 보물이 되면 의미가 없죠. 안전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존이라고 생각해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도쿄는 닫았다. 경주는 열며 지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두 도시의 철학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고 그들은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수유실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벽했죠. 중국인 가족이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징 자금성도 야간 개장하는데 인원 제한이 심해. 여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좋네. 딸이 답했죠. 분위기도 훨씬 로맨틱해요. 9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커플들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눴고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고분 사이로 흐르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조용하지만 생동감 있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1500년 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 호흡하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경주는 과거를 박제하지 않았어요. 현대 기술을 활용해 과거를 현재로 불러냈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방법을 찾았죠. 출구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LED 조명에 둘러싸인 천마총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를 듯했어요. 보존과 공유, 전통과 혁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우린 지키느라 멈췄고 그들은 열며 성장했다. 쓰디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어요. 경주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쿄도청 대회의실. 거대한 원탁을 둘러싸고 국장과 간부 25명이 모였습니다. 중요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전체 회의였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경주 출장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경주 방문객 58만 명 증가, 도쿄 방문객 17% 감소.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그래프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한 간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통계입니다. 그건 APEC 효과잖아. 일시적인 현상이야. 기획국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불국사 무인 발권 시스템 사진이 화면을 채웠어요. 발권 소요 시간 20초, 6개 언어 지원, 다운타임 제로. 이어서 포항 크루즈 호텔, LED 야간 개장, 280명의 전문 안내원 사진을 연달아 보여줬죠. 이건 행사가 아닌 시스템입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주는 7개월 만에 도쿄가 10년 걸린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두 도시가 손잡고 숙박 문제를 해결했고 노년층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했죠. 무엇보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릉원 야경 사진이었어요. 그들은 문화재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보존만 외치며 문을 닫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마츠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도쿄가 경주를 따라하자고, 천년 도시가 신흥 관광지를 벤치마킹하자고. 비아냥거림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모셨던 상사였지만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할 때였어요. 자존심이 발전을 막아선다면 그건 낡은 전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국장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주에서 본 것들이, 만난 사람들이 용기를 줬으니까요. 저는 4대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죠. 첫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둘째, 수도권 광역 협력체계 구축. 셋째, 시니어 관광 인력 양성. 넷째, 개방형 문화재 보존 정책.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 추정치, 기대 효과, 단계별 로드맵까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이었죠.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시장 특별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경주가 7개월이었으니 도쿄는 3년이면 가능합니다. 규모는 크지만 이미 증명된 모델이 있으니까요. 재무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이런 대규모 개혁에 투자 대비 수익률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초기 투자는 크지만 관광객 20% 증가 시 3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도쿄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도 가치가 있다. 너무 성급한 변화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마이너스 17%라는 수치가 모든 반론을 잠재웠습니다. 이 시간의 긴 회의 끝에 도쿄도지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우선 시범사업부터 시작합시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국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퇴장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죠. 고마워요, 경주. 도쿄를 깨워줘서. 혼잣말이 창문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패배감이 아닌 희망. 질투가 아닌 배움의 의지. 경주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줬고 이제 도쿄도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졌습니다. 이제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회의실이 어쩐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대처럼 보였어요. 도쿄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